한양 최고의 명문가 한대감댁. 이 집 담장 안엔 전혀 다른 두 청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망나니 아들 경식이 물한 모금 청하러 온 노승을 매몰차게 내쫓을 때, 머슴 길람은 자신의 소중한 주먹밥 두 덩이를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노승은 한대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천기누설을 던집니다. 대체 노승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노승의 예언대로 뒤바뀌어 버린 두 남자의 기막힌 운명,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한복판에 기와가 겹겹이 얹힌 웅장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은 넓고 담장은 높았으며 대문 앞에는 하인 둘이 나란히 서서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받았지요. 이 집의 주인은 이조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대감 직함으로 물러앉은 한씨. 성의 명문가 어른, 세간에서 한대감이라 불리는 이였습니다. 한대감댁은 3대에 걸쳐 관직에 오른 집안으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봄이면 사랑채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여름이면 뒤뜰 장독 사이로 찬 바람이 돌았으며 가을이면 담장 너머 단풍이 물들어 지나는 이들이 절로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지요. 겉에서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이 집이 평온하고 복된 가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문중의 근심은 오직 하나, 외아들 경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경식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외모가 반듯하여 문중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자라면서 점점 주색 잡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밤이면 술판을 벌이고 낮이면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였지요. 한대감은 나이가 들수록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3대가 쌓아온 가문의 명성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질까 싶어 잠 못 드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이른 새벽이면 홀로 마당에 나서서 기와지붕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위엄과 수심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 안에서 온전히 아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한대감댁의 크고 아름다운 기와지붕은 어쩌면 그 수심을 가리는 지붕이기도 하였지요. 한대감댁 마당 한 귀퉁이에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빗자루를 드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길람, 나이는 20 언저리의 청년이었지요. 부모도 연고도 없이 어린 나이에 이 집 마당에 들어왔으니 하인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험한 일은 일에 길람의 몫이 되었고 뜨거운 여름볕 아래 장작을 패는 것도 진창을 뒤지며 구랑을 트는 것도 길람이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러나 길람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형형하고 맑은 그 눈은 처음 마주치는 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요. 몸집은 건장하고 손은 투박하였으나 그 손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었으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까지 미리 헤아려 처리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람은 그를 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샘만큼은 놀라웠지요. 창고에 쌀 가마를 들이고 나는 수요를 손가락 하나 접지 않고 암산으로 맞춰내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을 받아올 때도 한 푼 어김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하인들이 서로 미루는 심부름이라도 길람이 맡으면 결과가 달랐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저 아이는 팔자만 아니었어도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 혀를 차곤 하였지요. 물론 그것을 듣는 이들 대부분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머슴이 아무리 영리해도 머슴은 머슴이었으니까요. 길람 자신도 그런 말에 들뜨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마구간을 정리한 뒤 좁은 헛간 안에서 집더미를 덮고 잠드는 것이 길람의 하루였습니다.
그 눈빛이 유독 형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청년에게 기대 같은 것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대감과 경식이 마주 앉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랑채 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마당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 하인들은 그런 날이면 슬그머니 딴 곳으로 자리를 피하곤 하였지요. 경식의 방탕함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살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벗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는 정도였으나 차츰 기방 출입이 잦아졌고 노름판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한대감이 처음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몸소 훈계를 하였고 두 번째에는 서찰로 엄히 경고하였으며 세 번째부터는 아예 불러들여 꿇어앉혀 놓고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경식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비 살아 생전에 과거 하나 보는 것이 그리도 어렵단 말이냐. 한대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경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아직 학문이 무르익지 않았사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르익지 않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경식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쌓아둔 서책이 먼지만 두껍게 앉아 있었고 밤이면 글 읽는 소리 대신 코 고는 소리가 담장을 넘곤 하였지요. 한대감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싶은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었으니 매번 단단히 결심했다가도 막상 마주 앉으면 흔들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경식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 훈계가 끝나면 이튿날부터 똑같은 생활이 되풀이되었지요. 한대감은 그 악순환을 끊을 방도를 아직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오후 길람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뒤 씻은 듯 맑았으나 처마 끝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물방울 소리 외에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나더니 초라한 행색의 노승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장삼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고 집시는 발가락이 비어져 나올 정도로 헤어져 있었으며 등에 맨 바랑도 오래된 것이라 끈이 너덜너덜하였지요. 길람이 빗자루를 멈추고 노승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침 사랑채 쪽에서 경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이야. 동량이라면 부엌 쪽 쪽문으로 가거라. 경식은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두 손을 합장하였지요. 먼 길을 걸어왔으니 물 한 모금만 청해도 되겠습니까? 물이든 밥이든 거기 가면 줄 것이야. 여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경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람은 잠시 노승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점심으로 싸두었던 주먹밥 두 덩이를 손에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스님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노승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 한참 길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하도 깊어 길람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였지요.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켠에 앉아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일어서더니 왔던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길람은 빗자루를 집어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마당에는 습기를 머금은 흙이 꽤 보드랍게 깔려 있었지요. 자신의 집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며 길람은 자연스레 노승이 걸어 나간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길람이 주먹밥을 건네던 자리에서부터 대문까지 보드라운 흙 위의 노승의 발자국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람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마당 이쪽 저쪽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한 번 갸웃하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의 이를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한대감이었습니다. 나이든 그의 눈은 경식이 노승을 내치는 장면도, 길람이 제끼니를 건네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아내었지요. 한대감은 당장 달려나가지 않고 잠시 창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뒤 이윽고 천천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스님, 잠깐 기다리시게. 마침 대문을 나서려던 노승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한대감은 그 자리에서 노승의 눈을 마주 보았지요. 그 순간 한대감은 직감하였습니다. 이 노승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 노승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한대감의 귀에 한 번쯤은 닿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속세에서 물러난 뒤 암자 깊이 들어앉아 사람을 잘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으나 그가 한 번 입을 열면 틀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사대부들 사이에 은밀히 돌고 있었지요. 관상을 보는 이로서 당대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한대감은 노승을 사랑채로 청하여 차 한 잔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노승은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지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마주 앉자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노인이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대감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창밖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람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지요. 저 아이를 보십시오. 저 아이는 훗날 일인지야 만인지상이 될 상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될 상이자 영의정이 될 상이오. 한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는 아드님은 노승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가문을 망칠 상이옵니다. 한대감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 말을 긍정하고 있었지요. 노승은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대감이 노승을 배웅하고 혼자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를 들고 있는 길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대감은 이 머슴을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노승이 다녀간 이후 한대감은 며칠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수저를 놓는 일이 잦았고 사랑채에 앉아 서책을 펼쳐도 눈길이 글자 위를 맴돌다 허공으로 흘러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을 믿는다 해도 그것만으로 길람을 달리 대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슴은 머슴이었고 예언은 예언일 뿐이었으니까요. 한대감은 평생 관직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말보다 실증을 믿었고 소문보다 눈앞에서 확인된 것을 더 신뢰하였지요. 그는 결국 스스로 길람을 시험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대감은 마당을 지나던 길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길람아, 오늘은 빗자루 내려놓거라. 내가 시킬 일이 따로 있다. 길람은 영문을 모른 채 빗자루를 내려놓고 한대감을 따라 안채 깊숙이 있는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서고 안에는 3대에 걸쳐 쌓인 문서들이 궤장마다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거래 내역 소작 계약서, 관직 시절의 공문사본, 제사 기록까지 뒤엉킨 채 쌓여 있었으니 그를 아는 이라도 하루 이틀로 정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날짜 순으로 내용별로 나누어 정리하거라. 기한은 사흘. 한대감은 그렇게만 말하고 서고를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서고 밖에서 수군거렸지요. 글도 모르는 머슴에게 문서 정리를 맡기다니 한대감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길람은 혼자 서고에 남았습니다. 궤짝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으나 문서마다 찍힌 관인의 모양이 다르고 종이의 빛깔과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수결의 위치와 형태가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차츰 파악하였지요. 길람은 먼저 종이의 색으로 연대를 나누고 관인의 형태로 기관을 구분하고 수결의 위치로 내용의 성격을 짐작하여 더미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 한대감이 서고를 열었을 때 괴짝에 뒤엉켜 있던 문서들은 깨끗하게 묶음으로 나뉘어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길람은 묶음마다 작은 나무 조각에 긁어낸 표시를 달아두었는데 그 표시의 방식이 어찌나 일관성이 있던지 보는 이가 금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한대감은 아무 말 없이 한 묶음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건너가 재고를 확인해 보니 길람이 이틀 전 구두로 보고한 수치와 단 한 항목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한대감은 서고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속으로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단순히 영리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평생 마당이 났을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대감댁 외동딸 설화 아기 씨는 규방 깊이 앉아 술을 놓는 것보다 창문 너머 바깥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처녀였습니다. 나이는 18,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빛이 맑아보는 이마다 마음이 흐뭇해지는 인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눈빛 속에 담긴 총명함이었지요. 한대감은 딸의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아들 경식 대신 설화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가 길람을 처음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규방창 아래로 내려다보니 길람이 마당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무언가를 긁어쓰고 있었지요. 가까이 내려다보니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숫자처럼 보이는 기호를 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이 그를 배우려는 길람 나름의 방식임을 직감하였지요. 그날 이후 설화는 길람을 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가장 힘든 일을 도맡으면서도 눈빛 하나 흐려지지 않는 청년. 아버지가 서고 정리를 맡겼다는 이야기도 몸종 복실에게서 전해 들었지요. 그를 모르면서 문서를 정리해냈다는 말에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설화는 복실을 불렀습니다. 복실아, 내일 아침 장작 패는 곳 옆에 이것을 두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길람에게만 전해주거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는 절대 말하지 말고. 복실이 받아든 것은 얇은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기초 문자 학습서였지요. 설화는 그 위에 작은 종이를 끼워두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람은 그 서책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받아 있는 것이 도리라 여겼지요. 그날 밤부터 길람은 헛간 안에서 집더미에 몸을 기대고 서책을 펼쳤습니다. 달빛이 허름한 판자 틈으로 겨우 들어왔지만 길람은 그 빛으로도 한자 한자 눈에 새기며 밤을 지새웠지요. 설화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책을 몰래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입문서였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산술서였으며 그 다음에는 사자수학이었지요. 길람이 서책을 돌려보낼 때면 복실이 그것을 받아왔는데 설화는 그때마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책장 귀퉁이마다 길람이 나뭇가지로 표시한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자국이 어디에 많고 어디에 적은지를 살펴보면 길람이 무엇을 어렵게 여기고 무엇을 쉽게 넘어갔는지가 대충 보였지요. 설화는 그것을 보며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마주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창문 너머로 오가는 서책 한 권 한 권이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길람을 서고에 들였다는 소문이 경식의 귀에 닿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경식은 코웃음을 쳤지요. 머슴에게 서고를 맡기다니 아버지가 노망이 든 것이 아니냐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서고를 들여다본 하인이 길람이 문서를 신기할 만큼 잘 정리해 놓았더라는 말을 전하였을 때 경식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길람을 불러 세워 무언가를 조용히 묻고 길람이 대답하는 장면을 경식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한대감의 표정이 흐뭇하게 풀려 있었지요. 경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몇 년째 채근과 꾸짖음뿐이었는데 마당의 머슴에게는 저런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불쾌하였지요. 경식은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건달 출신 하인 하나를 불러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길람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하인은 슬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법은 간단하였습니다. 곳간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어 길람의 집더미 밑에 숨겨두고 다음 날 아침 마님께 아뢰어 곳간 은자가 없어졌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가장 흔하고 손쉬운 방식이었지요. 다음 날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경식은 직접 하인들을 이끌고 길람의 헛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더미를 발로 걷어내자 은자가 쏟아졌고 경식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이 주인집 재물에 손을 댔으니 인양 둘 수 없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라. 길람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모함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에워싸고 멍석 위에 눕히자 길람은 두 눈을 뜬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가 떨어졌습니다. 등과 어깨에 서리빨 같은 통증이 번졌으나 길람은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으나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식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다가 그만하면 됐다. 내일 새벽에 내쫓아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잠시나마 속이 시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멍석마리가 벌어지는 동안 한대감은 안채에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으나 하인이 달려와 도련님이 곳간 은자를 훔친 길람을 처벌하고 계십니다 라고 아뢰었지요. 한대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대감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멍석마리는 이미 끝나 있었고 길람은 마당 귀퉁이에 반쯤 쓰러진 채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식은 아버지의 등장에 표정이 굳었지요. 아버님, 이 아이가 곳간에서 알고 있다. 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경식은 감지하였는지 말끝을 흐렸지요. 한대감은 길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길람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한대감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였는데 한대감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일어서거라. 대감마님, 은자를 내가 훔쳤느냐? 길람은 고개를 들어 한대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한대감은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경식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안채로 들어가면서 옆에 서 있던 집사를 불러 조용히 분부를 내렸습니다. 비밀 서재 열쇠를 길람에게 주어라. 오늘부터 그 아이가 서재를 관리한다. 집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감히 되묻지 못하였고 경식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입술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내쫓으려 하였는데 오히려 서재를 맡겼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한대감이 그날 밤 혼자 생각한 것은 이러하였습니다. 길람의 집더미 밑에서 은자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미리 그곳에 숨겨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길람이 곳간을 드나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집안 사정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 경식이 길람을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장면을 한대감은 이미 보아두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매를 견뎌낸 길람.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문장으로 결백을 말한 그 담담함. 한대감은 그 두 가지를 곱씹으며 이 아이는 더 넓은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비밀 서재는 한대감이 관직에 있을 때부터 손수 모아온 서책과 문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서삼경부터 병서, 의서, 지리지까지 갖추어져 있었으니 한양의 어지간한 서당에도 뒤지지 않는 장서였지요. 길람은 그 서재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그의 손이 닿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빗자루 자루, 도끼 손잡이, 장작 더미. 그것들에 익숙하였던 손이 이제 책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손가락 끝으로 책등 하나하나를 천천히 건드리며 책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길람의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헛간 집더미 대신 서재 한 귀퉁이에 작은 등잔을 켜두고 책을 펼쳤지요. 서로 아기씨가 몰래 건네준 서책으로 익혀두었던 한글이 이제 한자를 배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길람은 처음에는 더디었으나 한 번 눈에 익힌 것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지요. 사흘이면 한 권의 뼈대를 세웠고 열흘이면 그 안의 논리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길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글자 아래에 손톱 끝으로 가볍게 자국을 내두었다가 이튿날 낮에 서재를 청소하는 척 들어와 한대감의 자전을 꺼내 찾아보는 방식을 스스로 고안해냈지요. 그렇게 한 자 두 자씩 쌓아가는 동안 등잔 기름이 닳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길람은 자신의 끼니를 아껴 기름값을 마련하였지요. 밥 한 술을 덜 먹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대감은 이따금 서재를 들여다보았는데 길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없이 돌아서곤 하였습니다. 그 등 뒤에 뿌듯함이 있는지 수심이 있는지는 길람이 알 수 없었지요. 설화가 길람이 서재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실이 전해주었는데 설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먼저 올라왔고 그 뒤로 무언가 조용히 두근거리는 것이 따라왔지요. 설화는 그 두근거림의 정체를 굳이 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설화는 서재 쪽 창가를 지나다가 뜻하지 않게 길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길람은 서재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다가 마침 그쪽을 지나던 설화와 눈이 맞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설화는 걸음을 빠르게 하였고 길람은 창문을 닫았지요. 그러나 설화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는 민망함만이 아니었고 길람이 창문을 닫은 뒤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선 이유도 단순히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설화의 서책 전달 방식이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복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재 문 앞에 직접 놓아두는 방식이 되었지요. 처음 그것을 발견한 날 아침 길람은 서재 문을 열다가 발치에 놓인 서책에 걸려 잠깐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서책을 집어들어 표지를 보니 사자수학이었습니다. 길람은 책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누가 놓아두었는지를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서책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였습니다. 길람은 그날부터 서책을 돌려줄 때 한 가지를 더하였습니다. 읽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메모를 작은 종이에 옮겨 적어 서책 사이에 끼워두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었으나 길람은 그냥 그리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서책을 어떻게 잃었는지를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설화는 돌아온 서책 속에서 그 종이를 발견할 때마다 규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읽었습니다. 길람의 메모는 문장이 투박하였으나 담긴 생각이 단단하였지요. 어떤 날은 책의 가르침을 마당 청소에 빗댄 글이 있었고, 어떤 날은 한대감의 말씀과 서책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짧게 적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들을 읽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를 느꼈지요. 그리고 그 성장의 한켠에 자신이 놓아둔 서책들이 있다는 것이 설화에게는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서재 마루에서 길람이 혼자 사자소학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지요. 길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설화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잠깐 숨을 고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을 때 설화는 복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서재에 가서 길람에게 물어보거라. 사자소학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이 어디냐고. 복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서재로 갔지요. 한참 뒤 돌아온 복실이 전한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길러주신다 하였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한대감마님께 받았다고 하셨어요. 설화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지요. 마당에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고 있었고 서재 쪽 창에는 등잔 불빛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뜻이었지요.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복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일 기름 한 되를 더 서재에 가져다 두거라. 등잔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니. 복실이 물러나자 설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재 창의 불빛이 마당 위로 가늘게 뻗어 있었지요. 설화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고 무거운 것으로 동시에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름을 아직은 부르지 않기로 하였지요. 서재 안에서는 길람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가을밤 속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대감댁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정의 반대파가 한대감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처음에는 담장 너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였으나 사흘이 지나지 않아 대문 앞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반대파가 내세운 죄목은 한대감이 관직에 있을 때 국고를 사사로이 유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문서들은 교묘하게 변조된 것이었으나 조정 안에 한대감의 편을 들어줄 인물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대감의 옛벗들은 하나둘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조차 반대파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한대감은 금부도사가 이끄는 포졸들에 의해 포박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대문 앞에서 벌어진 일을 길람은 장작 더미 사이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한대감은 끌려가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길람은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사랑채에서는 경식이 방문을 잠근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경식은 잠긴 문 안에서 소리만 내질렀지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나도 모른다. 해가 기울 무렵 방문이 열리더니 경식이 빠른 걸음으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나왔을 때 경식의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채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금부치와 은자였습니다.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늙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식은 대답 없이 대문을 향해 걸었지요.
잠깐 멈추어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일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길람은 그 닫힌 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설화 아기 씨는 규방 안에서 소식을 듣고 창호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오빠가 재물을 챙겨 달아났다는 말이 복실의 입을 통해 들어왔을 때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닦은 뒤 설화가 처음으로 한 일은 복실을 불러 조용히 분부를 내리는 것이었지요. 길람에게 전해라. 아버님의 서재 안 가장 안쪽 괴짝, 그 안에 아버님의 예뻤들 이름이 적힌 서찰 묶음이 있다고. 그것을 먼저 찾아두라고. 한대감이 끌려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길람이 서재 안에서 혼자 서찰 묶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창문 쪽에서 돌멩이 하나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람이 조용히 창을 열자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 하나가 손짓하였지요. 의금부옥을 지키는 포졸 중 한대감과 인연이 있는 자였는데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작게 접힌 서신 한 장이었습니다. 길람은 그것을 받아 등잔 앞에 펼쳤습니다. 한대감의 필체였지요. 붓이 떨렸는지 글씨가 고르지 않았으나 내용만큼은 한자 한자 또렷하였습니다. 서신의 첫머리에는 이러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은 너뿐이다. 조정의 눈은 이 집 대문 앞에 쏠려 있으니 머슴의 차림으로 거리에 섞여드는 너야말로 그들이 끝내 의심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다. 길람은 거기서 멈추고 잠시 등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의 눈길을 옮기자 서신의 어조가 조금 달라졌지요. 한대감의 글씨가 거기서부터 더 느려진 듯 보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오래전부터 하려 하였으나 끝내 때를 미루어 온 말이 있다. 너의 친부는 내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이 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혈육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너를 잉태한 소실은 이미 몸을 피해 너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고 나는가 태어난 너를 데려다 이 집 마당에 두었다. 반대파의 눈이 가장 닿지 않는 곳,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으니 내 집 마당의 머슴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 길람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잔 불꽃이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눈앞이 일렁이는 것 같았지요. 서신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신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벗의 아들아, 이제 일어서거라. 이 가문을 살리는 것이 내 청이나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함께 씻어주는 것이 내 도리다. 나는 옥 안에서 너를 믿으며 기다리겠다. 길람은 오래도록 그 서신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인지 무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그리고 가라앉은 자리에 단단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길람은 서신을 품 안에 접어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 있었고 한양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길람은 서재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어 서서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길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한대감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낡은 저고리에 헤어진 집신, 등에는 이고 다니는 작은 짐 보따리 하나. 반대파의 눈에 포착된다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행색이었지요. 길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표면상 평온하였으나 그 안을 아는 이들에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는 한대감을 잡아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한대감의 옛인맥까지 조이며 증인을 막으려 하고 있었지요.
한대감의 옛벗들 중 몇은 이미 연락이 끊겼고 몇은 반대파의 압박에 못 이겨 등을 돌렸습니다. 길람이 먼저 찾아간 곳은 한대감의 서찰 묶음에서 이름을 확인한 옛벗들의 처소였습니다. 서찰 속 주소를 낱낱이 외워두었던 길람은 한양 골목골목을 마치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누렸지요. 첫 번째 처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였고 두 번째 처소에서는 주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양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주인은 한때 형조의 난관을 지냈던 인물로 지금은 관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이 서찰에 적혀 있었지요. 길람은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가다듬은 뒤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지요. 뉘시오. 소인은 한대감 댁에서 온 사람이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주시겠사옵니까?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길람은 그 틈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대감께서 남기신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인이 직접 드릴 말씀도 있사옵니다. 들어보신 뒤에 돌려보내셔도 늦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노인은 한동안 길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경계심이 가득하였으나 길람의 눈이 흔들리지 않자 이윽고 문을 조금 더 열었지요. 안에 들어가 서신을 전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길람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서재에서 익혀온 말의 무게와 논리가 그의 입에서 차분하게 흘러나왔지요. 모함의 전말, 변조된 문서의 허점, 반대파가 급하게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길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처음으로 남에게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자네 아버지를 나도 알고 있었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람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요. 방 안에는 오래된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지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길람은 그 지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었지요. 이윽고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함이 들려 있었는데 오래 닫혀 있던 듯 오칠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길람 앞에 놓으며 말하였지요. 이것을 자네에게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네. 자네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으나 오늘 자네 눈빛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어. 자네 아버지와 꽃 같은 눈이야. 길람은 천천히 나무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에 쌓인 것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비단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옥으로 만든 패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옥패였는데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람의 친부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영모의 누명을 쓰기 사흘 전에 나를 찾아왔네. 자신이 무고함을 알았으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가 내게 부탁한 것은 딱 하나였어. 곧 태어날 아이에게 이것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네. 아이가 나타나는 날, 이 옥패가 그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 길람은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이 건조하였지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대감의 서신이 암시하였던 진실은 이제 완전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자란 20살 청년이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혈육이었습니다. 반대파가 수십 년 동안 두려워하며 찾아 헤맸을 그 아이가
낡은 집신을 신고 한대감댁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충신의 아들이 설마 머슴으로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길람이 한동안 말이 없자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길람은 찻잔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이 옥패를 지금 당장 쓸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한대감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길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꼭 이런 눈빛을 하였을 것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해보겠네. 노인과 하루를 더 보내며 대책을 세운 길람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한양거리로 나섰습니다. 옥패는 품 안 깊숙이 간직하였고 노인이 써준 서찰 2통이 품 속에 함께 들어 있었지요. 그 서찰은 아직 조정의 자리를 두고 있는 관리 하나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관리가 움직여준다면 어전의 상소를 올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길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뛰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었으니까요. 장터를 지나고 골목을 돌아 천천히 걸었지요. 이른 아침의 한양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 뿌옇고 서늘하였으며 노점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길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관리의 처소가 있는 방향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낯선 산의 셋이 길람의 걸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으나 두 골목을 더 지나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길람은 뒷목으로 느꼈습니다. 일부러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내들도 방향을 틀었지요. 길람은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으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골목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나흘 동안 한양 곳곳을 누빈 덕에 이 일대의 골목 연결이 대충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빨라졌지요. 담장 너머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 쪽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길람은 망설이지 않고 몸으로 밀쳐 열었지요. 쪽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길람은 다시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반대파가 사람을 더 부른 것이었지요. 길람은 그제야 상황이 단순한 미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막다른 골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이 좁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길람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옥패와 서찰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길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있는 힘껏 도약하여 담장 위를 양손으로 짚었지요.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손목을 잡아채는 손이 있었으나 길람은 발로 그 손을 걷어차고 담장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래에서 사내들이 고함을 질렀지요. 담장 반대편 아래는 다행히 낮은 지붕이었습니다. 길람은 지붕 위로 뛰어내렸고 기와장이 몇 개 떨어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통증이 번졌으나 품 안을 먼저 확인하였지요. 옥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찰도 온전하였습니다. 길람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멀리서 사내들이 골목을 돌아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람이 조금 앞서 있었지요. 그리고 관리의 처소까지는 두 골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의 처소 대문을 두드렸을 때 길람의 숨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깨에서 번지는 통증이 묵직하였으나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내다보자 길람은 노인의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주인 어른께 전해드리시오. 급한 일이오. 하인이 서찰을 들고 들어간 사이 길람은 대문 옆에 등을 기대고 골목 쪽을 살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인이 들어오시오라 하였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사랑채 마루에 50살 안팎의 관리가 서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길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지요. 이 서찰을 보낸 어른과는 얻지 않은 사이요. 한대감의 일로 찾아뵈었더니 도움을 주셨사옵니다. 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대감 일에 엮이는 것은 지금 이 조정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오.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기에 소인이 직접 왔사옵니다. 길람은 그 자리에서 품 안에 옥패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옥패를 받아 들고 뒷면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 이름은 20여 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충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정의 오랜 인물이라면 기억하지 못할 수 없는 이름이었지요. 이것이 어디서 났소? 길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생 한대감이 자신을 품어온 이유, 노인이 20년 넘게 옥패를 보관해온 경위, 그리고 반대파가 변조한 문서의 허점까지 서재에서 익힌 말의 논리가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지요. 관리는 끝까지 들은 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옥패만으로는 부족하오. 이 옥패가 진품임을 증언해 줄 인물이 있어야 하오. 노인 어른이 직접 나서 주시겠다 하셨사옵니다. 관리는 그 말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 관리와 노인이 나란히 대궐문을 두드렸습니다. 길람은 그 뒤를 따랐지요. 왕은 옥패와 두 사람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20년 전 역적으로 몰린 충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한대감의 집 마당에서 머슴으로 자라왔다는 것을 들으며 왕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왕은 그 자리에서 옥패의 진위를 확인할 절차를 명하였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되찾은 길람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전에 들어섰습니다. 머슴의 옷 대신 빌린 선비의 포를 걸쳤으나 어전에 선 그의 자세는 어느 선비보다 곧았지요. 왕 앞에서 길람은 반대파가 제출한 문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변조된 날짜의 오류, 관인의 형태가 맞지 않는 부분, 해당 시기의 국고 출납 기록과의 불일치, 서고에서 수십 년치 문서를 분류하며 익힌 눈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였지요. 왕은 한대감의 누명을 벗기라 명하였습니다. 그날 밤 한대감이 의금부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한대감이 옥에서 풀려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대감댁 대문 앞에 누추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인이 내다보자 그 사내는 땅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경식이 돌아왔다고 전해다오. 하인은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 보따리를 챙겨 야반도주하던 도련님의 모습과 지금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도무지 겹쳐지지 않았으니까요. 기방을 드나들며 윤기 흐르던 얼굴은 바짝 여위었고 고운 도포는 온데간데 없이 헤어진 행전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나간 보따리는 어디서 어찌 되었는지 흔적조차 없었지요. 한대감은 기별을 받고도 한동안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람이 조용히 찾아가 여쭙자 한대감은 창밖을 바라본 채로 말하였지요. 데려드려라. 경식이 사랑채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대감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난 뒤 한대감의 입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달아났느냐? 경식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가 붉어졌지요. 반대파 세력에게 몸을 맡겼다가 그들에게 이용당하였느냐?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처음에는 그들이 소인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소인에게 길람의 움직임을 일러달라 하기에 그저 길람이 아버님 구명에 나섰다는 것만 말하였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객이 보내질 줄은 소인도 몰랐사옵니다. 그 말을 마루 밖에서 듣고 있던 길람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경식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알면서도 가슴 한켠이 서늘하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서늘하였지요. 한대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식의 앞에 서서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달아나던 날, 이 집 마당을 지킨 것은 내가 천덕꾸러기라 여기던 머슴이었다.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느냐? 경식은 그 말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한대감은 길람을 안으로 불렀지요. 내일 새벽부터 경식이 마당을 쓸 것이다. 내가 쓰던 빗자루를 내어 주거라. 길람은 화들짝 놀라 말리려 하였으나 한대감의 눈빛이 완강하였습니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경식은 생전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손놀림으로 마당을 쓸다가 몇 번씩 돌부리에 채였지요. 길람은 헛간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빗자루 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쥐시면 덜 힘드실 것이옵니다. 경식은 길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런 조롱도 없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경식은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에 무언가가 고이는 것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대감은 그날 이후 길람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설화와 내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 집을 이을 사람은 너다. 길람은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붉어져 있었으나 한대감은 모른 척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길람과 설화의 혼례 날짜가 잡히고 한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한대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하인이 달려와 아뢰었지요. 대감마님, 웬 노승 한 분이 대문 앞에 계십니다. 뵙고 싶다 하시는데 행색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한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도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는 직접 대문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노승은 그날과 같은 낡은 장삼 차림이었습니다. 집신도 여전히 헤어져 있었고 바람끈도 여전히 너덜거렸지요. 다만 눈빛만은 오래된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한대감이 먼저 두 손을 모았지요. 그날 대감댁을 찾아주신 것이 이 늙은이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스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빙긋 웃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한대감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요. 그날 비가 온 뒤에 스님의 발자국이 마당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길람도 보았지요. 저는 그때부터 스님이 예사분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노승은 한대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발이 젖으면 신발이 무거워지지요. 이 늙은이는 그저 발이 무거운 것이 싫었을 뿐이옵니다. 한대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뱃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지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신 것은 어찌 된 일이옵니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을 뿐이옵니다. 노승은 그렇게 겸손히 답하고는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대감이 뒤를 따르며 사랑채로 청하려 하였으나 노승은 손을 내저었지요. 갈 길이 있습니다. 한대감은 그 자리에 서서 노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헤어진 장삼 자락이 가을바람에 나부끼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요. 한대감은 눈길이 닿는 곳까지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당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빗자루를 든 경식이 어색하게 낙엽을 쓸고 있었고, 서재 창가에는 길람이 서책을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규방 창가에는 설화가 창호를 반쯤 열고 가을볕을 받으며 앉아 있었지요. 한대감은 그 풍경을 한 폭에 담듯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 짓눌려 있던 것이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바람이 마당을 한 차례 쓸고 지나가며 낙엽 몇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대감은 손을 뒤로 모은 채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되었구나. 이듬해 봄, 길람은 과거에 나아갔습니다. 서재에서 홀로 공부한 세월이 짧지 않았고, 그 공부가 머슴 시절의 경험 위에 쌓인 것이었으니 글만 읽은 선비들이 갖지 못한 무게가 그 안에 있었지요. 시관들은 길람의 답안지를 2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탄탄하여 다시 읽었고, 2번째에는 그 안에 담긴 현실의 감각이 놀라워 한 번 더 읽었지요. 길람은 장원은 아니었으나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소식이 한대감 댁에 전해졌을 때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경식이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지요. 매부님이 붙으셨다. 그 목소리에 설화가 규방창을 열어젖혔고, 한대감은 사랑채에서 걸어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에 모여 웅성거렸지요. 길람은 소식을 들고 온 하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 있다가 조용히 한대감이 계신 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대감은 길람의 어깨를 2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경식은 그날 저녁 길람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술 한 잔을 손에 들고 서재 앞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길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길람이 문을 열자 술잔을 내밀었지요. 한 잔 하세. 내가 사줘야 할 말이 있어. 길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식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가 그때 반대파에게 자네 얘기를 한 것은 자네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어.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이 자네를 죽음 앞에 세웠다는 것도 사실이지.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길람은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남 어른. 경식이 그 호칭에 눈을 껌뻑하였지요. 소인은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경식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마루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길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경식이 얼굴을 들었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달라지고 싶어. 진짜로. 길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남 어른이 뜻을 두신다면 소인이 아는 학식 있는 분께 부탁을 드려볼 수 있사옵니다. 늦은 공부라 하여 늦은 것은 아니옵니다. 경식은 한동안 길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꼈지요. 그 부끄러움이 이번에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고쳐 쥐고 싶은 힘으로 이어졌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길람의 관직은 한 해 한 해 높아졌지요. 그의 이름이 조정에서 거론될 때마다 처음에는
한대감댁 사위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마침내는 그냥 길람이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해지는 날이 왔습니다. 영의정의 교지가 내려진 것은 길람의 나이 40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길람은 혼자 한대감댁 뒷뜰을 한 바퀴 걸었지요. 마구 간 자리는 오래전에 없어지고 작은 꽃밭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집더미를 깔고 잠들던 헛간은 낡아서 기둥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길람은 그 기둥 앞에 서서 한동안 손을 얹어 두었지요. 설화는 정경 부인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한때 규방창 너머로 서책을 몰래 내보내던 처녀가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라의 예를 받는 부인이 되었지요. 설화는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아든 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아버님이 보셨으면 좋았을 것을. 한대감은 길람이 처음 과거에 옳은 것을 보고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흐리지 않은 눈으로 가문의 새 질서를 보고 간 것이었지요. 경식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3년상을 치렀고 이후 길람의 권유로 학문의 뜻을 두어 뒤늦게 소과에 응시하였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합격하였고 작은 고을의 찰방 자리를 얻어 나라 녹을 받으며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초가을 저녁 세 사람이 뒷뜰에 모였습니다. 길람과 설화 그리고 관복을 벗고 두루마기 차림의 경식이었지요. 경식이 남은 기둥 하나가 서 있는 헛간터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매부님, 저거 좀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어때요? 영의정 댁에 저런 것이 있으면 보기 흉하잖소. 길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경식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길람은 그 기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경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소인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설화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뒷뜰의 가을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한 차례 지나갔지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기와지붕 위로 퍼지고 뜰 안의 국화가 그 빛을 받아 잠시 환하게 빛났습니다. 길람은 그 빛 속에 서서 생각하였습니다. 빗자루를 들던 손이 교지를 받았고 집더미 위에서 서책을 읽던 눈이 조정의 문서를 살피게 되었으며 주먹밥 2덩이를 노승에게 건네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